23장 오랜만에 동거. 신채호는 관음사에서 나와 소경창 호영의 집에서 하숙 생활을 하면서 조선 상고사를 집필하기 시작했고, 김창숙은 옆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이회영, 신채호, 김창숙이 젊은 아나키스트 동지들과 자주 모여 앉았다. 새로운 사상으로 뭉친 원로와 젊은 동지들이 모여 일본의 중요 기관을 파괴하거나 밀정을 처단하면서 항일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갔다. 운동을 하자면 자금이 절대적이었고 언제나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젊은 동지들이 자금을 구하기 위해 상해, 복건, 국내를 동분서주했다. 중국 땅에서 발이 넓은 유자명이 자금을 구하기 위해 상해를 오갔고, 이을규, 이정규 형제는 회영의 집에 머물면서 밀정 암살이나 일본 기관을 폭파하는 활동처를 찾아다녔다. 회영은 자금이 끊기자 집세까지 압박받기 시작했다. 상해에서 유자명이 보내준 자금으로 밀린 집세를 갚고 집세가 싼 북신교 영정문 내 관음사 호동으로 이사를 했다. 집주인이 관을 짜는 집이라 집세가 턱없이 쌌다. 방이 3칸이었으므로 한 칸은 회영과 장남 규학과 둘째 아들 규창과 동지들이 오가며 사용하기로 하고, 한 칸은 은숙과 딸 규숙, 현숙이, 나머지 한 칸은 며느리 조계진과 두 손녀딸과 송동댁이 사용하기로 했다. 규숙과 규창은 부잣집 아이들이 다니는 경사 제1소학교에 다녔다. 규숙은 5학년이고 규창은 3학년이었다. 경사 제1소학교 교장이 같은 이시라는 것과 항일운동을 하는 것에 감동받아 학비를 면제해준 덕이었다. 그리고 북경에는 조선인 부자도 더러 있었다. 김달하라는 인물이 조선인으로서는 보기 드문 부자였다. 그는 다른 애국지사들과 달리 노야니 대야니 하는 대접을 받으면서 중국 부자들이 사는 안정문 안의 차련호동 서구내로 북 23호라는 고급 저택에서 살고 있었다. 노야니 대야니 하는 칭호는 중국에서 고위직에 있거나 고위직을 지낸 인물에게 붙이는 존칭이었다. 김달하가 일찍이 중국 고관 밑에서 비서를 지냈던 경력 때문이었다. 김달하의 두 딸도 경사소 제1학교에 다녔다. 큰딸 유옥은 규숙과 동갑이었고 작은 딸 정옥은 규창과 같은 나이였다. 유옥과 정옥은 규숙과 규창을 하굣길에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놀기를 좋아했다. 고급 저택에서 노상 하얀 쌀밥과 고급 과자를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김달하의 집은 규숙과 규창에게 천국 같은 곳이었다. 신채호와 김창숙이 김달하를 잘 알고 있었다. 김창숙이 가장 먼저 그와 교유했고 그 다음이 신채호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김달하를 회영에게 소개했으므로 회영이 가장 늦게 그를 알게 되었고 단지 인사만 나눈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김달하는 한때 조선에서 애국 계몽단체인 서북학회에 참여한 일도 있어 몇몇 지도급 지사들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었다. 더욱이 이승훈, 안창호 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탓에 지도급이 몰려있는 관섭파 인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래서 김창숙이 그를 충분히 신뢰하고 있던 터에 김달하가 김창숙에게 만나기를 청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대세를 논하다가 문득 김달하가 조선의 독립지사들이 파당을 치어 서로 싸움으로 독립을 성취할 희망이 없다고 한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창숙의 손을 꼭 붙잡으며 은근히 물었다. 선생께서 생계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으니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독립운동가의 본색이 어렵지 않은 이가 어디 있단 말이오. 끝내 성공하지도 못할 독립운동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같이 고생을 사서 하신단 말씀입니까? 내가 이미 선생의 귀국 후 처우를 조선 총독부에 보고하여 승낙을 얻어 놓았습니다. 경학원 부재학 자리를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선생께서는 어서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 내가 감히 나를 매수하려 드는 게냐? 김창숙이 불꽃처럼 분노하며 김달하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 숨을 헉헉거리며 회영의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걸어가는 도중 문득 언젠가 상해에서 안창으로부터 들은 말이 떠올랐다. 심산, 김달하가 밀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믿으시오? 금시초문이요. 그런데 도사는 그런 말을 듣고도 그와 상종한단 말이요. 돌아다니는 말이 있어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그때 안창호가 김창숙에게 물으며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고 김창숙은 그때도 어리둥절해 잠시 주춤했었다. 돌아다니는 말이 정녕 헛소문이 아니라는 것에 몸서리를 치며 회영의 집 방문 앞에서 인기척을 마치기도 전에 급히 방문을 열었다. 아니 심산 무슨 일이오? 숨결이 턱에 닿지 않았소. 우당 선생님, 김달하 그자가 밀정의 거두입니다. 나를 매수하려 들지 않겠습니까? 이자를 당장 없애야 합니다. 감히 심산을 포섭하려 들다니요. 회영이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당장 의열단과 다물단의 참모인 유자명과 서경 형님의 장남 규준을 불렀다. 규준은 의열단뿐만 아니라 다물단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다. 의열단보다 다물단은 5년 뒤에 출발하여 단원이 50여 명에 달했다. 여기에는 서경, 회영, 김창숙, 신채호가 관여했다. 이회영은 아들 이규학과 조카 이규준을 가입시켰고 김창숙은 한진산, 서월보, 김세준, 서동일 등 영남의 청년 동지들을 불러들였다. 신채호는 앞서 의열단의 선언문을 써준 것처럼 다물단의 선언문도 써주었다. 그리고 서경은 박경만이 그토록 만류했던 자금을 마지막으로 털어 다물단 설립과 활동비로 바쳤다. 때마침 만주 경신참변 이후 밀정들이 동지들을 일본에 밀고하기 시작했고 동지들이 점점 죽어나가는 것을 죽어도 볼 수가 없었다. 바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바치고 싶었다. 의열단은 의로운 일을 맹렬하게 실행한다는 의미를 가졌고 다물단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기록된 대로 고구려 때 옛 고조선 땅을 찾겠다는 정신에서 따온 것이었으나 적을 제거하는 목적은 똑같았다. 그런데 활동 범위가 조금 달랐다. 의열단은 주로 국내와 동경을 무대로 주요 인물과 기관을 목표로 했고 다물단은 중국을 무대로 밀정질을 하는 친일파를 색출하여 즉시 척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들은 조국을 배신하거나 동지를 배신한 자는 지옥이라도 따라가 응징한다는 철칙을 세웠다. 밀정을 포착한 즉시 암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순발력과 정확성이 뛰어나야 하고 서로의 믿음이 필요했다. 그래서 다물단은 전체 회원 50여 명이 함께 움직이지 않고 대여섯 명씩 소규모로 나누어 활동했다. 규준과 규학은 유자명의 지도 아래 새로운 다물단을 구성하여 북경을 담당하고 있었고 규준이 단장이었다. 회영과 김창숙이 유자명을 만나 김달하 문제를 장차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 중인데 때마침 김달하가 독립운동가 박용만을 귀화시켜 조선 총독으로부터 큰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소문을 접한 유자명은 당장 규준과 규학을 불러 암살 작전을 세웠다. 김달하의 집은 북경 귀족들이 사는 고급 저택이었으므로 침입하기도 어렵거니와 집 구조도 밖에서 짐작할 수 없었다. 내가 그 집을 탐문해올 수 있겠느냐. 생각 끝에 규준과 규학이 소학교 5학년인 규숙에게 김달하와 다른 가족들이 사용하는 방을 잘 탐문해 오도록 일렀다.
규숙은 김다라의 집 구조를 환히 알고 있었으므로 오빠들에게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었다. 김다라는 2층에서 거처하고 방문 앞에는 커다란 중국 민화가 걸려 있으며 김다라 부인은 2층과 아래층을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아래층에 있는 안방에서 주로 머물고 여자 하인은 아래층 부엌방을 사용한다고 일러주었다. 그날도 규숙이 학교에서 유혹을 따라 김다라의 집에서 평소처럼 놀며 은밀히 살피고는 해가 질 무렵 김다라의 집을 나왔다. 그리고 인근 빵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는 오빠들에게 김다라가 중국 민화가 걸려있는 방에서 쉬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불을 켜야 할 정도로 어두워지자 규중과 규학을 포함하여 4명의 단원들이 김다라의 고급 저택 대문을 두드렸다. 하인이 나와 방문자를 확인하려고 몸을 내밀었다. 단원들이 하인을 단단히 결박짓고 입에 재갈을 물려 하인 방에 가둔 다음 규숙이 일러준 대로 2층으로 올라가 커다란 중국 민화가 걸려있는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마침 가족과 함께 있던 김다라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며 재빠르게 총을 집어들었지만 이미 권총을 손에 들고 있는 단원들보다 빠를 수는 없었다. 김다라는 곧 단원들에게 제압당하고 말았다. 단원들은 김다라를 포박하여 뒷돌로 끌어낸 다음 다물단에서 내린 사형 선고장을 읽어주면서 처단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다라의 목에 올가미를 걸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단장인 규준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잠시 시간을 주겠다. 조국과 민족 앞에 사죄하고 죽어라. 나는 사죄할 일이 없다. 지옥에 가서도 조국과 민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겠다는 것인가?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랬다. 고생하는 우리 민족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막고자 했을 뿐이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내 뒤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너를 조국과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규준의 선언에 따라 분노가 충천한 단원들이 김다라의 목에 걸어놓은 올가미를 있는 힘을 다해 잡아당겼다. 김다라는 끝까지 반항하지 않은 채 죽고 말았다. 조국을 팔아먹는 친일자의 처단은 그렇게 해결되었고 다음 날 신문에 김다라가 암살됐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일본은 중국 당국에 반드시 범인을 잡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중국 공안국은 사건을 종잡지 못한 채 헤매고 김다라 유족들은 장례를 진행했다. 회영은 은숙에게 거사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므로 영문을 모르는 은숙이 딸 규숙을 나무랐다. 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냐? 어서 가서 친구를 위로해 주어야지. 그러나 규숙은 입을 꼭 다문 채 책만 읽고 있었다. 회영은 조만간 사건 윤곽이 드러날 것을 예측하며 단원들에게 서둘러 상해로 피신할 것을 지시했다. 규준과 규학, 유자명 등 단원들이 서둘러 상해로 피신하고 난 다음 날 예상대로 중국 경찰이 출동하여 규숙을 공안으로 데려갔다. 사건이 나고 8일 만이었고 김다라 집안을 드나든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규숙이 포착된 것이었다. 소학교 5학년인 규숙이 중국 공안국에 유치되자 일본은 규숙을 자기네들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다행히 중국 공안국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일본의 요구를 거부해버리고 말았지만 공안국에서 어린 규숙이 또박또박 사실대로 말했으므로 규숙은 졸지에 부모와 떨어져 감옥살이가 시작되었다. 얘야 여기가 겁나지 않느냐? 겁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곳에 겁나지 않다니 신기한 일이구나. 저는 조선 사람이니까요. 규숙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태연하게 대답하자 공안국 요원들이 혀를 내둘렀다. 우당 선생님, 과연 거물 혁명가의 여식입니다. 신채호와 김창숙이 소문을 듣고 역시 혀를 내둘렀다. 망국의 어린 백성도 제 사명 정도는 알아야지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회영은 하루하루 가슴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규숙이 공안에 갇힌 채 언제 나올지 모르는 지경에 어려움은 번물 터지듯 밀어닥쳤다. 홍역이 북경을 휩쓸기 시작하면서 규학의 어린 두 딸과 회영의 어린 아들이 홍역에 걸렸다.
만주에서 겪은 악몽을 떠올리며 은숙이 공포에 떨었다. 5일 만에 5살 먹은 교학의 딸이 죽고 말았다. 다음 날에는 4살 먹은 작은 딸이 죽었다. 그 다음 날엔 회영의 2살 배기 아들이 죽었다. 3일 사이에 한 집에서 3아이가 죽은 것이었다. 모두 넋을 잃었다. 죽은 아이들을 수습할 여력조차 없는 상황에 7살 현숙이 뇌망염으로 사경을 헤매기 시작했다. 한기학 해방 후 조선일보 편집국장 한기학 청년이 나섰다. 한기학이 송동댁과 함께 죽은 아이들을 공동묘지에 묻은 다음 사경을 헤매고 있는 현숙을 업고 병원을 찾아다녔다. 치료비가 없는 탓에 수십 리 밖에 있는 빈민자들을 구제하는 기독교 재단 자선병원을 찾아가 아이를 입원시켰다. 다행히 현숙은 목숨을 잃지 않았고 2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궁핍이 더욱 심해지자 북경에서 활동하는 운동가들이 상해로 떠나기 시작했다. 상해는 쌀이 흔한 편이고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 북경보다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가 조금 더 쉬운 탓이었다. 한꺼번에 2딸을 잃어버린 며느리 조계진도 상해로 남편 교학을 찾아 떠났다. 은숙은 생각 끝에 서울로 가기로 결심했다. 동지들과 밀통하여 자금을 구해볼 작정이었다. 떠나는 날 가족들이 모두 마당에 나와 섰다. 7살 현숙이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부짖으며 치맛자락을 틀어쥐고 늘어졌다. 내막염으로 사경을 헤매다 겨우 살아난 아이였다. 퀭한 눈에서 홍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치맛자락을 틀어친 야윈 손은 힘이 장사였다. 온 가족이 합세하여 아이의 손을 떼어내고 서야 은숙이 차에 올랐다. 어머니가 현숙이 비단옷 사고 과자 사서 속히 돌아오실 것이야. 회영은 몸이 부실한 아이를 애타게 달래서 대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어린 현숙이 대문을 흔들고 아이를 막는 회영의 옷자락이 문틈으로 어른거렸다. 차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자 은숙은 문득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예감이 스쳤다. 혁명과 가족은 헤어질 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법이 아니라는 말이 떠오른 탓이었다. 남편과 현숙을 한 번만 더 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황급히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이미 집과 멀어진 뒤였다. 아내가 떠난 후 소식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보름달이 둥실 떠오른 북경의 밤하늘은 유난히 높고 황량했다. 달이 밝을수록 숨이 막혔다. 숨통을 트기 위해 퉁소에 몰입했다. 퉁소를 풀면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곧 근심은 가슴속 가득히 차올랐다. 옷을 전당포에 잡히는 일이 계속되었다. 송동댁 옷을 마지막으로 잡히고 짜도미를 사다가 닷새를 버텼다. 그리고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사나흘이나 굴뚝에서 연기가 그치고 말았다. 기운이 탈진해갔다. 그럴수록 달은 더욱 밝고 푸르렀다. 회영은 마지막 혼신을 바치듯 퉁소를 풀었다. 소리가 달빛 속에서 어지럽게 출렁거렸다. 서서히 소리가 죽어가기 시작했다. 결국 소리가 사라짐과 함께 지치듯 자리에 쓰러져 눕고 말았다. 다음 날 김창숙이 회영의 집으로 향했다. 늦가을이지만 북경은 초겨울이나 마찬가지였다. 추위에 몸을 움츠리며 걸었다. 춥지만 중대한 운동에 대해 의논할 일을 생각하자 속에서는 뜨거움이 펄펄 끓고 있었다. 동지들로부터 조선 백성을 탈취하고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을 폭파하자는 의논이 일고 있었다. 그러자면 국내로 들어갈 적임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 문제이고 테러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의열단이나 다물단의 젊은 아나키스트들이 적격일 것이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집안이 고요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문 앞으로 다가가 평소처럼 기침으로 인기척을 냈다. 중국 유림 단체들과
회합을 하느라 열흘 만에 왔으므로 꽤 오랜만이었다. 인기척을 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더 크게 기침 소리를 냈다. 그래도 반응이 없었다. 마루 아래 신발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가족들이 집안에 있다는 증거였다. 이번에는 큰 소리로 우당 선생님, 심산입니다. 라고 외쳤다. 여전히 기척이 없었다. 오랜만에 왔다고 토라질 뿐이 아니었다. 불길한 생각이 들어 서둘러 방문을 열었다. 사람들이 자는 것처럼 눈 채 꼼짝하지 않았다. 아직 밤이 아닌데 가족이 모두 잠을 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더욱이 회영은 부지런한 성미라 평소 누워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우당 선생님, 김창숙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회영을 흔들어 깨웠다. 몸이 움직인 듯 했다. 그러나 눈을 겨우 뜨다 말고 다시 감고 말았다. 규창이도 마찬가지였다. 송동댁 방문도 열어보았다. 송동댁과 어린 현숙이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집단 자살을 한 것처럼 가족들이 모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김창숙은 급히 하숙집으로 돌아와 한기약을 대동하고 서둘러 쌀을 사들고 다시 회영의 집으로 갔다. 한기약이 눈물을 흘리며 죽을 끓였다. 김창숙과 한기약이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죽을 먹이기 시작했다. 죽물을 먹고 기운을 차릴 수 있을까요? 한기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죽물이 이럴 때는 묘약이니라. 죽물을 마시고 나자 13살 규창이 눈을 떴다. 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나에게 은혼 한마디 없이 가만히 있었더란 말이냐. 죽기를 작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더냐. 규창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회영을 유심히 살피던 김창숙이 다시 놀랐다. 겉옷이 없었다. 이불도 없었다. 어느 전당포에 맡겼느냐. 김창숙이 규창을 향해 물었다. 말씀을 드렸다가는 아버님께 혼쭐이 날 것입니다. 어서 말해라. 지금 선생님께서는 혼쭐 낼 힘도 없느니라. 바로 저 아래 삼거리 모퉁이에 있습니다. 김창숙은 다시 한기약을 앞세우고 전당포로 향했다. 가족들 모두 겉옷뿐만 아니라 이불까지 저당 잡혀 있었다. 옷과 이불을 찾아왔을 때 회영이 눈을 뜨고 김창숙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회영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직히 말했다. 심산, 그동안 바쁘셨던가 보. 이 사람이 그리우셨습니까? 심산은 내가 그립지 않았던 게요. 서로 눈에 눈물이 고이고 서로 눈물을 감추느라 어깨침을 했다. 어찌 이 지경이 되도록 입을 다물고 계신답니까? 그 얄팍한 주머니를 털렸으니 심사는 또 무얼 먹고 견딜 작정이시오. 저는 선생님보다 젊어서 아직 굶는 힘이라도 있지만 선생님은 저보다 13년이나 연상이시니 굶는 힘이 나면 못하질 않습니까? 60 노인이 겁없이 며칠 굶다니요. 심산 내 이제야 우리 백성들의 배고픈 서름을 알았소이다. 조국을 등지고 험한 만주 땅으로 출있는 불쌍한 우리 민족 말이요. 가족들이 몸을 추스르고 난 어느 날 집 주변에서 낯선 사람이 배회하기 시작했다. 송동댁이 화들짝 놀라 몸을 떨었다. 필시 밀정이거나 일본의 끄나풀일 거라고 회영은 짐작했다. 그러고 보니 한 곳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을 짜는 집은 방세가 싼 탓에 적격이지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때마침 서울로 간 은숙이 돈 30원을 보내주었다. 은숙이 보내준 돈으로 천진 프랑스 조개지 대길리에 방 한 칸을 얻었다. 외국 조개지가 있는 곳은 다른 곳보다 안전한 지역이었다. 천진은 국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국제도시로 프랑스, 영국,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의 조개가 있었다. 1년 만에 공안국에서 나온 규숙은 감옥살이를 하느라 소학교를 마치지 못한 탓에
북경 이광 동지 집에서 졸업할 때까지 남기로 했다. 1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산 것도 슬펐는데 다시 떨어져야 하고 어머니마저 없는 것이 슬퍼 규숙이 울음을 터뜨렸다. 송동댁이 규숙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단칸방이지만 천진 대길로 거처를 옮기자 동지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이광과 백정기가 권총 15정이 든 큰 가방과 폭탄 2개씩이 든 보온통 5개를 들고 왔다. 무려 10개의 폭탄이었다. 하남성, 독판, 호경익이 신익희와 이광에게 각각 2,000원씩을 주면서 자기의 적대자를 처치해달라고 청구한 일이었다. 신익희는 그 돈을 가지고 상해로 가버렸다고 했다. 이광은 당당하게 호경익이 부탁한 일을 해주고 자금을 벌자고 했다. 벌써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2,000원 중 일부로 권총과 폭탄을 구입하여 가지고 온 것이었다. 허영은 여러모로 생각한 끝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동지들이 테러에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실수하여 중국 공안에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호경익을 내치려는 중국 당국과 적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도 없습니다. 돈 한 푼 구할 데 없는 처지에 하늘이 내린 절호의 기회가 아니고 무엇인지요.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네. 돈과 무기는 다시 호경익에게 돌려주게나. 이광과 백정기가 어쩔 수 없이 폭탄과 총기와 돈을 싸들고 다시 호경익 독판 관저로 향했다. 그런데 관저의 문이 굳게 닫힌 채 분위기가 냉랭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이오? 이광이 주변 사람을 붙잡고 물었다. 독판이 쫓겨났다오. 호경익이 실각하여 관저를 떠나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광과 백정기는 날듯이 회영에게로 돌아왔다. 하늘이 정말 우리를 도왔습니다. 선생님. 죽으란 법은 없다고 하더니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남의 불행으로 얻은 것이니 너무 좋아할 일은 아닐세. 뜻밖의 생긴 자금을 두고 동지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젊은 동지들은 그렇게 해서 생긴 자금으로 회영 가족과 동지들이 함께 거주할 넓은 집을 얻고 폭탄과 권총은 사용처가 생길 때까지 보관하기로 했다. 회영은 방이 5칸인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자 서둘러 서경 형님을 모셔왔다. 서경은 장남 규준이 김다라를 처단하고 상해로 피신했으므로 늘 불안하게 살고 있었다. 서경 부부와 주서가 들어오고 10여 명 지사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집안이 다시 대가족으로 웅성거렸다. 송동댁이 정성껏 서경과 회영의 수발을 들었다. 15세인 규서는 규창과는 비록 4개월 차이지만 형은 형이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이 규창보다 어렸다. 먹는 것부터 이것저것 늘 불평을 했다. 그러자 송동댁이 규서 도련님은 형인데 어찌 규창 도련님보다 철이 없을까? 라고 나무라는 일이 잦아졌고 그때마다 규서가 화를 냈다. 그러나 송동댁은 서간도에서 유일하게 쌀밥을 먹고 자란 규서를 이해했다. 나이가 70대로 접어든 서경에게 규서는 아직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이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폭탄과 무기는 유용하게 사용할 일이 생겼다. 유자면이 급히 천진 일본 조계진의 귀부 호동에 있는 유각으로 회영을 안내했다. 한인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운영하는 그곳에서 극비리의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김창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국내와 여기저기를 수소문해 동양첩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을 응징하는 데 사용할 무기를 구하는 중이었다. 우당 선생님, 이게 얼마만인지요? 김창숙이 반갑게 맞이했다. 아사 직전에 회영을 구해낸 김창숙은 상해로 갔고 회영은 천진으로 이사를 했으므로 그 후 처음 만난 자리였다.
심산을 만난다는 생각에 내 지난밤 꼬박 잠을 설쳤소이다. 꼭 어린 아이들 심정 같지 뭐겠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식사는 하고 계시는지요. 심산이 놀라기는 무척 놀라셨구려. 방에는 젊은 청년 두 사람이 더 있었다. 나석주와 이승춘이었다. 동양척식과 식사은행권은 몇 번 거론한 적이 있었으므로 거사를 맡을 청년들이란 걸 금세 알 수 있었다. 25세 나석주는 나자구의 독립군 무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망명하여 하남성 감단 군관학교를 졸업한 후 중국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김구가 만든 한족 애국단에 이제 막 들어간 인물이라고 김창숙이 소개했다. 거사는 언제쯤이나 시도할 생각이요. 회영이 김창숙을 향해 물었다. 올해 안에 끝을 내야지요. 올해라고 해야 두어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를 것 없소이다. 성공이 목적이지 늦고 빠름이 무슨 상관이겠소. 회영이 성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석주를 바라보았다. 나석주의 불타는 눈빛이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든 탓이었다. 선생님들께는 염려 마십시오. 선생님들께서는 염려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 해치우겠습니다. 폭탄과 무기만 충분히 마련해 주십시오. 나석주가 자신있게 말하며 믿으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거사를 위해 다른 무기는 확보했으나 폭탄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유자명이 정보를 준 것이었다. 이광이 마련한 폭탄을 나석주와 이승춘에게 내주었다. 두 사람은 재빨리 폭탄이 든 보온병을 품고 유곽을 빠져나갔다. 회영과 김창숙은 거사가 부디 성공하기를 빌며 다시 헤어졌다. 헤어지면서 김창숙이 하루 세끼 뭘 먹든지 꼭 먹어야 한다고 다시 당부하고 돌아섰다. 뜻밖의 생긴 자금도 오래가지 못했다. 날로 식솔은 불어나고 자금은 들어오지 않았다. 자금을 구하러 몇몇 동지들이 상해로 가고 이율규, 이정규, 백정기 세 사람만 남았다. 상해로 간 동지들이 좀처럼 자금을 구하지 못한 데다 조기지 집세도 올라 거처를 다시 옮겨야 할 형편에 직면했다. 서경도 가족을 데리고 규준이 있는 상해로 가기로 했다. 서경이 먼저 상해로 가겠다고 했고 회영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었다. 형님을 제가 모셔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회영이 서경의 늙은 손을 잡고 울먹였다. 그동안 우당과 함께 산 것만 해도 하늘이 내린 복이었느니라. 또 혁명가가 가족에게 매달려서 되겠느냐.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는 언제나 형님이 계십니다.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당과 나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항상 하나였지. 우리는 젊어서부터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당도 이제는 젊지 않은 몸이니 몸도 살펴가면서 혁명도 했으면 좋겠구나. 서경은 신변에 항상 위험을 안고 사는 아우가 측은하고 염려되어 가슴이 아프고 회영은 늙은 형님을 모시지 못해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밀정 김다라를 암살하고 상해로 피신한 규중과 규학은 영국인이 운영하는 전차 회사에서 검표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월급 40원을 받아 절반씩을 떼어내어 임정 운영비와 임정 요인들의 생활비를 대주고 절반을 가지고 어렵게 살고 있었다. 전차 검표원 일은 밤낮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무척 고된 일이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고 걸핏하면 아프다는 핑계로 결근을 하기 일쑤였다. 전차 회사 사주인 영국인들은 성실한 한인들을 고용하려고 애썼다. 더욱이 독립운동가 가문의 애국 청년들은 지나칠 정도로 성실하고 정직해 사주 측에서 대환영했다. 지나칠 정도로 성실하게 일을 하자면 그만큼 몸을 아끼지 않아야 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그들은 밀정에 대한 정보가 포착되면 지체 없이 나서서 밀정을 처단했다.
그런 탓에 규준과 규학이 상해로 오면서부터 다물단의 소문이 밀정들 사이에 은밀히 퍼져나갔다. 그리고 어느 날 규준, 규학에게 인편으로 소식이 하나 전달되었다. 하북의 석가장에서 김원봉 등 의열 단원 지도부가 모여 장차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세우기 위해 의논할 일이 있다면서 두 사람에게 꼭 참석해달라는 것이었다. 말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또 김원봉을 못 본 지 여러 해가 되었으므로 가슴이 뛰었다. 그동안 의열단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의열단은 지금까지 개인이 요인을 암살하고 중요 기관을 폭파하는 투쟁에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일반적인 무장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김원봉 등이 전문적인 군사학을 공부하기 위해 중국 국민당이 세운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했다. 황포군관학교는 1924년 중국 각지의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 세워졌고 손문이 총리이고 장개석이 교장이었다. 중국은 청이 멸망한 이후 중앙정부가 약해 전국 각지에 10개 군벌이 각자 거대한 병력을 가지고 일본 등 제국들과 연합하면서 서로 권력을 키우기에 급급했다. 그러자 손문은 민족, 민권, 민생 등 삼민주의를 내세웠고 손문을 중심으로 한 국민당은 국민혁명을 일으킬 지도자들을 배출하여 중국 군벌들을 타도하기 위해 학교를 세운 것이었다. 상해에서는 조소왕과 박찬익이 입교생들을 모집하여 공관학교로 보내주었고 1926년 봄 김원봉, 김성숙 등 의열단원은 제2기생으로 황포공관학교에 입학하여 교관을 담당하면서 공부했다. 그들은 중국 국민당이 중국을 통일하면 국민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여 조국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공관학교에서 군사학, 전술학, 병기학, 군사교육학, 군사정치학, 사회과학, 지형학 등을 공부를 하고 중국 국민당과 함께 항일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던 중 의열단은 황포군관학교 동문들이 주축을 이룬 삼민주의 역행사의 지원을 받아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설립하여 청년 투사들을 양성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었다. 규준과 규학은 만사를 제쳐두고라도 석가장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출발을 하루 앞두고 규학이 갑자기 몸이 아파 당분간 일도 나갈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형이 못 가면 나 혼자라도 가겠소. 그래 너 혼자라도 가야지. 장차 학교를 세운다는데 그리고 그 학교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특히 규준이 너는 할 일이 많을 것이야. 규학은 규준이보다 3년 손이었고 언제나 규준의 용맹함을 높이 평가했다. 회영도 아들 규학보다 조카 규준을 더 용맹하다고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제2차 다물단을 설립한 것도 규준이었다. 규준은 어쩔 수 없이 혼자 가기로 마음먹고 정해진 날짜에 맞춰 기차를 타고 하북으로 향했다. 만나자는 장소는 유명한 고찰인 용흥사의 대비각 앞이었다. 독립운동가들은 만나는 장소를 2중, 3중으로 하는 탓에 1차적인 접선 장소로 알고 있던 대비각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용흥사는 수나라 때 창건된 1100몇백 년이 넘은 고찰로 중국 북방 지역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사찰이었다. 또한 대비각에 모셔놓은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상으로 더 이름난 곳이었다. 대비각은 3층으로 된 전각이었고 그 안에 천수천안 관세음 보살상이 있었다. 규준은 천수천안 관음보살상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장정의 키 2배나 됨직한 거대한 보살상은 42개의 팔이 뻗어 있고 팔 끝에 손마다 42가지 각기 다른 법기를 들고 있었다.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손이었다. 규주는 42수 손들을 바라보며 부디 우리 초국과 우리 민족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여 주소서라고 빌고 난 다음 약속 시간을 떠올렸다.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은 1시간이 더 지나 있었다.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비각을 벗어나 돌이 깔린 긴 마당을 한참 돌아왔다 갔다 했지만 의열단 단원 중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 한 남자가 규준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걸어오는 것이었다. 규준은 평소 훈련된 대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권총을 잡았다. 그때 아니나 다를까 총알이 날아왔다. 규준은 정체 모를 남자를 향해 총을 쏘면서 전각 뒤로 숨었다. 용흥사는 전각이 많아 숨기에 유리하기도 하면서 위험하기도 한 곳이었다. 적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규주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의열단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것을 보면 밀정이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반드시 사살해야 할 것이었다. 상대도 만만치 않았다. 두 사람은 막상막하로 총격전을 벌이며 사찰 내부 전각을 돌고 돌았다. 결국 각각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야 규주는 가슴에 맞은 총상을 누르며 사찰을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출혈이 심하여 걸을 수가 없었다. 규주는 캄캄하고 인적이 없는 길거리에 쓰러져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았을 때는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용흥사는 석가장에서 도보로 2시간을 더 가야 하는 작은 도시 정정현에 있었고 사람의 발길도 뜸했다. 규준이 죽고 난 다음 서경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상해로 규준을 찾아 가족을 이끌고 왔다. 교학이 인사를 드리러 왔다가 규준이 석가장으로 갔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열흘이 가고 다시 열흘이 가도록 규준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발신인이 없는 편지가 한 통 왔다. 내가 누구인지 궁금할 줄 안다. 나는 내 놈이 죽인 김다라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다. 우리는 다물단 놈들을 차근차근 없애버리기로 했다. 특히 수장 노릇을 하는 너를 가장 먼저 죽이기로 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살아있다면 각오하라. 유자명과 규학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의열단원들을 만났다. 편지 내용대로 남자는 규준이 북경에서 처결한 밀정 김다라와 연관된 사람이었다. 남자는 상해에서 한인 청년들을 황포 군관학교에 선별하여 보낼 때 신분을 속이고 일부러 입학하여 의열단을 알게 되었고 규준과 규학이 상해로 왔다는 것을 알고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유인한 것이었다. 규학은 김다라를 죽일 때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내 뒤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김다라의 말이 떠올랐다. 유자명과 의열단의 노력으로 규준호 시신을 찾았다. 규준호 나이 28세였다. 너무 어이없이 아들을 잃어버린 서경은 시류에 빠져 말문을 닫아버렸고 그의 아내는 충격으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임시정부의 법무총장으로 있는 5째 시형이 서경을 위로했다. 독립운동가들의 운명이 이런 것인 걸 어찌합니까? 규준이는 밀정과 싸우다 장악에 순국한 것입니다. 임정에서도 그동안 임정을 돕겠다고 무던히도 애썼던 것을 높이사 규준의 장례를 엄숙하게 치러주기로 했습니다. 성지아우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아우야말로 나라의 가족을 다 바친 사람인걸. 서경은 시영의 입장을 생각하자 할 말이 없었다. 시영은 만주에서 아내와 손자들을 다 잃었고 아들 둘만 살아남았다. 그들과 함께 상해에서 살고 있었지만 장남은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치료를 하기 위해 국내로 귀국한 상태였다. 시영은 수입이 전혀 없는 데다 독립자금도 들어오지 않아 시장에 버려진 우거지를 주워다 좁쌀을 넣고 죽을 끓여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묵묵히 조국이 해방될 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경은 규준의 죽음을 장하게 생각하려고 했었지만 텅 빈 가슴 속엔 바람만 가득할 뿐이었다. 날마다 황포강가에 나가 강을 바라보며 옛날을 생각했다. 규준이를 낳았을 때 기뻐하던 양모의 미소가 떠올랐다. 규준이를 낳았으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시던 양모가 꿈속에 현몽하여 한없이 울기도 했다. 아내만 아니면 누운 채 다시는 눈 뜨고 싶지 않았다. 가슴속은 끝이 어딘지 모르게 청길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갔다.